민서 씨,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집시다. 유라 씨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늘 온화하던 거실의 공기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남편의 옆에 바싹 다가붙어 앉은 젊은 비서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눈동자 속에서는 승리감에 찬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의기양양해 있는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일절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이 순간이 그들이 손에 쥔 모든 것을 잃게 될 지옥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음을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조용한 밤이었다. 내가 정성껏 우려낸 다즐링 홍차의 향기가 감도는 거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세 남녀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인 강태준. 올해로 58세가 된 그는 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누가 봐도 성공한 경영자다운 풍모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남편의 회사에서 사장 비서로 일하는 김유라가 앉아 있었다. 아직 20대 후반인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의도적으로 내게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놀란 건 알겠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식어버린 홍차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힘겨운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우리도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 당신에게는 늘 감사하고 있어. 내가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의 내조 덕분이었지.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잖소. 태준의 말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가 없었다. 그건 사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임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는 못했다. 그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자신을 탓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도 태주는 내 오랜 상처를 후벼 파듯 말을 이었다. 유라 씨가 임신했소. 벌써 3개월째야. 나는 어떻게든 내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를 이 팔로 안아보고 싶소. 남자로서의 마지막 꿈이란 말이야. 이해해주겠지? 마치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태준은 제멋대로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듣고 유라가 태준의 팔에 살며시 매달렸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뱃속의 이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를 만들며 내게 고개를 숙이는 유라.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명백한 조소와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사모님은 이제 한물 같다고요. 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가 그에게 선택받았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녀의 얼굴에는 그렇게 똑똑히 쓰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에 차 울부짖기라도 할 줄 알았던 걸까. 태주는 내 침묵에 조금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겠소. 이 집도 당신에게 넘겨주지. 그러니 원만하게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말아주시오. 구속이라. 나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태주는 착각하고 있다. 자신이 뛰어난 경영자라서 회사가 커졌다고. 자신이 매력적인 남자라서 젊은 비서가 반했다고. 그리고 나라는 늙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유라 씨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있다고요. 내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유라는 움찔하며 어깨를 떠는 연기를 해보였다. 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모님처럼 사장님께 기대어 살아오기만 한 여자와는 다르다고요. 저라면 사장님을 더 잘 보필할 수 있으니까요. 유라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나를 명백히 얕보는 모욕적인 말이었다. 태주는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유라 씨가 좀 기가 센 면이 있어서라며 멋쩍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는 불쌍하고 늙은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로 눈을 돌렸다. 이미 태준의 칸에는 단정한 글씨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내가 이름만 쓰면 끝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자 태준과 유라는 놀란 듯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정말이요? 이해해주는 거군, 민서 씨.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반드시 사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독히도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서랍에서 펜을 꺼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태준 쪽으로 쓱 밀었다. 이러면 됐죠? 반박 한마디 없이 눈물조차 보이지 않는 내 모습에 태준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는지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혼 서류를 소중하게 안주머니에 넣었다. 아, 고맙소. 짐은 이번 주말에 정리하겠소. 그럼 우리는 이만. 태주는 유라를 데리고 서둘러 거실을 나갔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다시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서 나는 차갑게 식은 다즐링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저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서명했어요.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대로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모든 것을 실행해 주세요. 네, 자비는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작게 웃었다. 강태준, 당신은 한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어. 당신이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게 과연 누구 덕분이었는지 내일 당신들은 그 오만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방금 구청에 이혼 서류 제출했소. 진명의 이전 절차는 추후에 연락하겠소. 곧 짐 가지러 갈 테니 그 전까지 정리해 두시오. 사무적이고 지독히도 차가운 문장. 30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말은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조용히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다. 자, 내 짐도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우아하게 우려낸 얼그레이를 입으로 가져갔다. 태주는 지금쯤 젊은 유라를 옆에 태우고 의기양양하게 사장 출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태준이 사장으로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는 이제 테헤란로에 번듯한 사옥을 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며 태준은 자수성가하여 회사를 급성장시킨 경영자로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 누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다. 그가 창업했을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며 파산 직전이었던 회사를 구한 것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였다. 대기업의 전직 임원이었던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를 위해 태준의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셨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오랜 세월 쌓아온 재계의 두터운 인맥을 태준에게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다. 태준이 자신의 실력으로 따냈다고 자랑하던 대형 거래처들도 사실은 모두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써서 연결해 준 것이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과 함께 글로벌 프론티어 주식의 과반수를 물려받았다. 즉, 실질적인 이 회사의 오너이자 최대 주주는 태준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태준에게 철저히 숨겨왔다. 자존심 강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그가 아내의 배경과 돈으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깊이 상처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그런 배려를 태주는 애정이 아닌 무능한 아내의 침묵으로 착각했다. 회사가 커질수록 그는 집에서 나를 얕보기 시작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편해서 좋겠군. 누구 덕에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줄 알아? 내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덕분이라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침묵을 지켜왔다.
반박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사랑했던 남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현모양처를 연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것이다. 그는 내 배려를 원수로 갚았고 심지어 나를 버리고 젊은 비서와 그 아이를 선택했다. 이제 더는 사양할 필요 없겠네. 나는 텅 빈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 무렵 글로벌 프론티어의 최상층에 있는 사장실에서는 태준과 유라가 달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장님, 아니 태준 씨, 이제 우리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네요. 유라가 태준의 가슴에 손가락을 스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시가를 피우며 유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래, 민서 씨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는데 뭐 스스로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풋, 당연하죠. 그렇게 촌스럽고 구식인 아줌마가 태준 씨 옆에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젊고 예쁜 제가 사모님으로서 확실하게 서포트할게요. 유라의 노골적인 모욕에 태준은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다니까 라며 해벌쭉 웃었다. 오늘 오후에는 업계 대기업인 태산그룹과의 대규모 업무 제휴 조인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는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태준의 명성은 확고부동해질 터였다. 자,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저녁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우리의 출발과 뱃속 아이를 축하하자고. 네, 태준 씨. 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주에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노크도 없이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전무가 뛰어들어왔다. 이마에는 폭포수 같은 땀이 흐르고 그 얼굴은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다. 무슨 소란이야? 노크 정도는 하라고 했잖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방금 태산그룹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조인식을 취소하고 향후 모든 거래를 백지화하겠다고. 뭐라고? 태준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산그룹과의 계약은 몇 달간 공을 들여 겨우 성사시킨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에서도 현재 대출 중인 300억 원을 당장 일괄 상환하라는 통보가.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패닉에 빠져 고함을 치는 태준에게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다. 저쪽 담당자 말로는 회장님의 경로를 샀다고 합니다. 회장? 우리 회사에 회장은 없잖아. 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태준의 고함이 사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제 손으로 진짜 지배자를 내쳤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태산그룹 담당자한테 당장 전화 연결해. 태준의 고함이 호화로운 사장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스피커폰 상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 태산그룹 총무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늘 싹싹하게 태준을 대하던 담당 임원이 아니라 사무적이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야, 글로벌 프론티어 사장 강태준이야. 박 이사 바꿔. 오늘 조인식 취소건 장난하는 건가? 직접 설명 들어야겠어. 태준이 위압적으로 소리치자 전화 속 여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 이사님은 본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또한 귀사와의 거래는 최고 위층의 결정에 따라 전부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전무님께 전달해 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경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난 태산그룹 회장님은 뵌 적도 없다고. 태준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 온도를 낮추어 마치 가엾은 것을 보는 듯한 냉철함을 띄었다. 네, 회장님께서도 그런 어리석은 자를 만날 가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귀사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으니 2번 다시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는 무기질적인 전자음이 울리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야, 기다려. 장난하지 마. 태준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지며 바닥에 뒹굴었다. 히익! 전무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고 방구석에 있던 유라도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태산그룹과의 제휴가 백지화되면 그에 맞춰 선행 투자했던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 게다가 대한은행의 300억 원 일괄 상환 요구. 회사의 자금 흐름은 당장 내일이라도 완전히 막힐 판이었다. 끝장이다. 이렇게 되면 부도를 내고 순식간에 파산이야. 머리를 감싸 쥐고 고급 가죽 사장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는 태준.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가왔다. 어머 태준 씨,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오르겠어요. 유라 씨,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에이, 괜찮아요. 태준 씨는 대단한 사장님이잖아요. 태산그룹 같은 건 내버려 두고 다른 회사랑 계약하면 되죠, 네? 유라의 너무나도 무지하고 태평한 발언에 태준은 저도 모르게 손을 치켜들 뻔했다. 하지만 유라의 뱃속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의 아이가 있다. 욱하는 화를 억누르며 태준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래, 방법이 있어. 태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 제 손으로 버린 전처 민서였다. 민서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예부터 재계에 발이 넓었다. 태산그룹의 선대 회장과도 몇 번 골프를 함께 친 사이였을 것이다. 민서를 통해 태산그룹 회장 부인에게 사정하면 어떻게든 해결될지도 모른다. 태주는 자신의 사장으로서의 실력이 아니라 아내 아버지의 위상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는 모순을 깨닫지 못한 채 전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민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 무렵 나는 자택의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에서 가을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30년간의 족쇄에서 풀려난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지만 타이밍상 누구에게 온 전화인지는 바로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여보세요. 나야, 강태준이야. 귀를 찢을 듯한 고함.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다. 어머, 꽤나 다급하신 모양이네요. 새로운 부인과의 축하는 벌써 끝났나요? 장난할 때가 아니야. 회사가 큰일 났다고.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산그룹의 계약 파기와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빠른 말로 쏟아냈다. 모두 내가 오늘 아침 제일 먼저 지시한 그대로의 결과였다. 잘 들어 민서 씨. 당신 아버지 태산그룹 선대 회장이랑 아는 사이였지? 당장 당신이 태산그룹 회장님 사모님께 연락해서 회장님 기분 좀 풀어드리라고 해. 마치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는 듯한 고압적인 말투. 자신이 나를 배신하고 버렸다는 사실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거절합니다. 나는 가위를 놀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죠? 어젯밤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원만하게 헤어져 달라고, 더는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그건 그거고, 회사가 망하면 당신한테 줄 위자료도 못 준다고. 위자료라. 고작 수천만 원 정도의 푼돈으로 나를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괜찮아요. 전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쪽 회사가 어떻게 되든 저와는 일절 관계없는 일인걸요. 내가 차갑게 선을 긋자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이 말문이 막히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때 옆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유라였다. 저기요, 아줌마. 잘난 척 좀 하지 마시죠. 유라는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비웃듯 말했다. 어차피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할 일도 없잖아요. 사장님이 곤란하다는데 좀 도움이 돼보라고요. 당신처럼 무능한 여자는 그렇게 죽은 아버지 인맥이나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유라의 말. 태주는 그걸 말리기는커녕 그래, 유라 씨 말이 맞아 라며 편을 들었다. 잘 들어 민서 씨. 나한테 버림받았다고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날 도와주면 용돈이라도 좀 더 얹어줄 수 있으니 당장 연락해.
여전한 오만함에 나는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지 어디까지나 어리석고 구제불능인 사람들이다. 나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과 유라가 거봐. 대꾸도 못하잖아. 역시 태준 씨한테는 못 당한다니까.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하자. 태준은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지. 라며 큰 소리로 기뻐했다. 단, 제가 연락하면 상황은 지금보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그래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고개 숙이고 부탁이나 하면 돼. 빨리 해. 태주는 말을 뱉어내듯 말하고는 쾅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뚜뚜 소리를 내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흘렸다. 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강태준. 나는 정원용 장갑을 벗고 주소록에서 태산그룹 회장님의 직통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자신들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진짜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저씨,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민서예요. 정원 벤치에 앉아 전화를 귀에 댄 나는 평소의 차가운 톤을 버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 우리 민서 아니냐? 대낮에 다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힘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노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거대 그룹, 태산그룹의 총수, 이정훈 회장이었다. 태주는 태산그룹의 선대 회장과 내 아버지가 아는 사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이정훈 회장은 젊은 시절 내 아버지 밑에서 비즈니스를 배운, 말하자면 아버지의 수제자이자 내게는 어릴 적부터 무릎에 앉아 놀아주셨던 친척 이상으로 가까운 존재인 것이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실은 아까 그 건으로. 아, 그 강태준이라는 멍청이 놈 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우리 민서를 배신하고 젊은 계집한테 눈이 멀다니 10,000번 죽어 마땅한 놈이야. 아저씨는 마치 자기 딸이 상처받은 것처럼 격분해 주었다. 그가 오늘 아침 글로벌 프론티어와의 계약을 백지화한 것은 내가 어젯밤 미리 태준의 배신을 알렸기 때문이었다. 네, 그런데 방금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산그룹 회장님 사모님께 부탁해서 기분을 풀어드리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제놈 뒤치다꺼리를 우리 민서한테 시키겠다는 거냐? 어디까지 썩어 빠진 놈이야? 좋아. 당장 내 권한으로 그놈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를. 잠깐만요, 아저씨. 그건 좀 더 나중에 즐거움으로 남겨두죠. 내가 킥킥 웃으며 제지하자 아저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에 본사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어요? 제 부탁으로요. 내 말의 진위를 파악했는지 아저씨는 하고 낮게 신음한 뒤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그렇군. 그런 속셈이었어. 여전하구나. 우리 민서는 화나게 하면 내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 알겠다. 내가 직접 그 어리석은 놈들을 상대해 주마. 감사합니다, 아저씨. 마음껏 가지고 놀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태준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거칠게 연결되었다. 늦잖아, 민서씨.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방금 태산그룹 회장님께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그룹 본사 특별 접견실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담담하게 알리자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이 의기양양한 외침을 질렀다. 들었지, 유라씨. 내 예상이 맞았어. 역시 나처럼 장래가 유망한 남자를 놓치는 건 태산그룹으로서도 아쉬웠던 거야. 굉장해요, 태준씨. 역시 사장님은 천재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태준은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는지 거만한 태도로 내게 쏘아붙였다. 조금은 쓸모가 있었군. 역시 당신은 죽은 아버지 위세에 기대는 것밖에는 재주가 없어. 어이, 듣고 있어?
뭐 좋아. 이걸로 회사는 살았어. 당신한테 줄 위자료도 몇 푼 더 얹어서 보내주지. 나한테 감사하라고. 그때 다시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저기요, 아줌마, 듣고 있어요? 태준 씨는 말이죠. 저처럼 젊고 재능 있는 여자와 함께해야 빛나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남편한테 기생하는 것밖에 모르는 쭈글쭈글한 아줌마는 빨리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여생이나 보내시라고요. 두 사람의 입에서 차례차례 쏟아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의 말들. 나는 그저 조용히 피어있는 새빨간 장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가 감정을 일절 담지 않고 대답하자 태주는 패배자의 변명이군이라며 코웃음치고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내가 태산그룹 회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12시 50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태산그룹 본사 빌딩에 태준과 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태준은 가장 비싼 3피스 정장을 차려입었고 유라 역시 명품 로고가 보란듯이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로 치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을 얕잡아 보듯 걸어가 안내 데스크 여직원 앞에 거만하게 섰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장 강태준이요. 회장님과 일시에 약속이 되어 있소. 안내하시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 직원은 두 사람의 화려한 옷차림과 태도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띠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후후, 태준 씨. 다들 우리를 쳐다보던데요. 분명 멋진 커플이라고 동경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난 이 태산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남자니까. 유라 씨, 당신도 미래의 회장 사모님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30층에 도착했다. 푹신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안내받은 곳은 특별 접견실이라고 쓰인 육중한 양문형 문 앞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죠. 안내 직원이 문을 열었다. 태주는 좋아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할 나위 없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접견실로 발을 들였다. 태산그룹 회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태준이었지만 그의 말은 중간에 딱 멈추고 말았다. 화려한 접견실 안쪽 커다란 창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태준과 유라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늦었네요, 태준 씨. 그곳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물이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미소 짓고 있었다. 늦었네요, 강태준 씨. 화려한 접견실 안쪽 가장 상석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즐링 홍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민서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요? 태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빠진 목소리를 냈다. 유라는 내 모습을 보자마자 뭐야? 왜 이 아줌마가 태산그룹 본사에 있는 건데? 라며 앙칼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접견실 안쪽 문이 열리며 풍채 좋은 백발의 신사가 나타났다. 이정훈 회장이었다. 기다리게 했군. 자, 앉게나. 이 회장은 내 옆, 즉 나보다 아랫자리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태주는 이 회장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에 대한 놀라움을 억지로 감추고 손을 비비며 허리를 굽혔다. 이 회장님, 오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벌 프론티어의 강태준입니다. 이쪽은 제 비서이자 제 아내가 될 김유라입니다. 호. 이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태준은 내가 상석에 앉고 이 회장이 하석에 앉아있는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제멋대로 민서는 아버지 인맥을 이용해 선수를 쳐서 내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모양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전처가 주제넘게 선수를 쳐서 폐를 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태주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다. 어이, 민서 씨,
죽은 아버지 위세나 빌어서 회장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러 온 건가? 내 앞길 막지 마. 보기 흉한 짓은 그만두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라도 태준의 팔에 매달리며 나를 비웃었다. 정말 꼴불견이네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이런 대기업 회장님께 와서 징징대다니. 아줌마, 이제 슬슬 자기 처지를 아셔야죠? 유라 씨 말이 맞습니다, 회장님. 이 여자는 정말 무능해서 말이죠.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저한테 기생해서 살아온 그런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젊고 유능한 유라 씨와 재혼하게 되자 질투심에 미쳐버린 모양입니다. 태준의 입에서 차례차례 쏟아져 나오는 나에 대한 저열한 모욕의 말들. 옆에 앉은 이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검붉게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놈이 감히 민서한테 무슨 막말을. 이 회장의 굵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며 당장이라도 고함을 내지를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살며시 회장의 팔에 손을 대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아저씨. 좀 더 놀게 놔두세요. 내 시선의 의미를 알아차린 회장은 어금니를 으득 깔며 억지로 분노를 삼켰다. 이 회장이 잠자코 있는 것을 보고 태주는 회장도 민서에게 질려버렸다고 더욱 제멋대로인 착각을 가속화했다. 회장님도 기가 막혀 하시잖소. 잘 들어, 민서 씨. 당신이 아무리 회장님께 매달려봐야 내 실력과 글로벌 프론티어의 미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 태주는 가슴을 펴고 마치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도 되는 양연설을 시작했다. 어제의 계약 백지화건은 회장님 귀에 뭔가 오해가 들어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반드시 이해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수성가로 회사를 이만큼 키운 천재 경영인이니까요. 맞아요. 태준 씨 회사와 손잡지 않는 건 태산그룹의 손실이라고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에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내 침묵을 반박하지 못하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한 태주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자, 민서 씨. 당신 때문에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잖소. 나 대신 회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내가 미간을 찌푸리자 태주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이 바닥에 엎드려 회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내 관대한 태도에 감동해서 계약을 다시 추진해 주실 게 틀림없어.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친 논리인가. 빨리 하세요, 아줌마. 태준 씨 회사를 망하게 하려던 죄는 무겁다고요. 유라가 앙칼진 목소리로 재촉했다. 호화로운 접견실의 차가운 바닥. 두 사람은 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증오와 비웃음. 내가 비참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정 그렇다면 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고 싶다는 거군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태준과 유라의 얼굴에 저속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다음에 내가 뱉은 말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선 당신들 회사의 진짜 오너에게 허락부터 받아야겠네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태준은 나를 비웃듯 코웃음 쳤다. 하,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이 회사의 오너는 최대 주주인 바로 나 강태준이라고. 어머, 당신이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태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의 울림에 태준의 얼굴에서 싹 하고 미소가 사라졌다. 자신이 최대 주주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모양이다. 내 그 말에 태준은 몇 초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이내 접견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푸하하하 무슨 소릴 하나 했더니 민서 씨, 당신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오? 유라도 옆에서 태준의 팔에 기대며 저속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어머, 불쌍해라. 충격이 너무 커서 헛것이라도 보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명백한 조소를 받으면서도 나는 일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지고 있던 최고급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웃는 건 이걸 보고 나서 하도록 하세요. 이게 뭐야? 태주는 비웃는 태도 그대로 파일을 집어들어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류의 한 구절에 닿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손에 잡힐 듯 보였다. 이게 뭐야? 글로벌 프론티어 주식회사 주주명부 최대 주주 윤민서, 지분율 60%.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방에 떨어졌다. 거짓말이야. 내 지분은 고작 20%인데 이런 건 말도 안 돼. 당신이 멋대로 위조한 게 틀림없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소리치는 태준. 유라도 맞아요. 이런 아줌마가 태준 씨 회사 오너일 리가 없잖아요. 라며 꾀소리를 질렀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아 식어버린 다즐링 홍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조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강태준 씨. 웃기지 마. 내가 피땀 흘려 맨손으로 일군 회사라고. 맨손으로요? 참 뻔뻔하시네요. 나는 가엾다는 듯한 눈으로 한때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당신이 창업하고 얼마 안 돼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를 낼 뻔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때 당신을 구한 게 누구의 자금이었죠? 그건 은행의 특별대출로.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막대한 운영자금을 대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모든 주식을 제가 상속받았고요. 태주는 부들부들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게다가 당신이 자신의 실력으로 따냈다고 자랑하던 대기업들과의 거래도 전부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써주신 거예요. 당신은 그저 아버지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유능한 사장 흉내나 내던 얼굴마담에 불과했다고요. 닥쳐.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 재능을 시기해서 그런 헛소리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소리치는 태준.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서 아가씨 말이 모두 사실이네, 강 사장. 회장님. 내가 자네 같은 회사와 거래를 해준 건 자네의 경영 수완을 높이 샀기 때문이 아니야. 내 은사이신 민서 아가씨 아버님에 대한 보답이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잘 보필해달라는 민서 아가씨의 애틋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회장의 결정적인 한마디에 태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성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럼 나는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무릎부터 힘이 풀려 주저앉을 셔 같은 태준. 하지만 옆에 있던 유라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거만하게 나를 손가락질했다. 저기요, 강태준 씨. 속지 마세요.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졌어도 회사 대표는 사장인 태준 씨잖아요. 이 여자 잘난 척하지만 결국 태준 씨가 번 돈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 아니에요? 정말이지. 어디까지나 어리석고 가련한 여자다. 나는 깊은 침묵을 지키며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유라를 향했다. 뭐라고? 맞잖아요. 회사 대표는 사장이니까 태준 씨가 제일 높다고요. 아줌마는 빨리 나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내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유라는 네 하며 얼빠진 소리를 냈다. 주식의 60%를 가진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권력을 갖는지 당신 일단은 사장 비서인데 그런 초보적인 것도 모르나요? 뭐예요? 잘난 척은. 나는 유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절망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태준을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일 오전 10시 글로벌 프론티어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임시 주주총회라고? 태준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공포로 물들었다. 네, 안건은 단 하나예요. 나는 방긋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표이사 강태준 해임안입니다. 사장, 해임? 내가 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말인가? 광활한 접견실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은 멍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고 그저 순수한 공포만이 달라붙어 있었다. 네, 맞아요. 과반수 주식을 가진 제가 찬성하면 당신의 해임안은 확실하게 가결될 거예요. 30년 전에 당신이 손에 넣었던 사장 자리는 내일로 끝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하자 태주는 아 하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기묘한 소리를 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런 태준의 절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라만이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저기요. 아까부터 잠자코 듣고 있으니 기고만장하시네. 주식 좀 많이 가졌다고 사장을 해고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유라는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내게 달려들었다. 회사는 사장님 거예요. 그리고 태준 씨가 없으면 이 회사는 누가 운영해요? 당신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가 경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를 비웃듯 코를 킁킁거리는 유라. 그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례한 태도에 옆에 앉아있던 이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 사장, 자네는 이런 지성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여자를 비서로 두고 있었단 말인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군. 뭐라고요?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닥쳐. 갑자기 방 안의 공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태준이었다. 히익, 태준 씨. 넌 이제 입 다물어.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마. 핏발선 눈으로 쏘아보자. 유라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리고 뒷걸음질 쳤다. 태준은 마침내 이해한 것이다. 유라의 무지한 발언이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영린, 아니 이 회장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태준은 기다시피 내 발치로 다가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조금 전까지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거만하게 명령하던 그가 스스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것이다. 민서 씨, 제발 해임만은 봐주시오. 나에겐 이 회사밖에 없단 말이오. 30년간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해왔잖소. 정령 그정은 없는 거요? 체면도 버리고 울먹이며 목숨을 구걸하는 태준.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정이 있냐고요? 나는 바닥에 엎드린 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쏘아붙이고 위자료 대신 낡은 집이나 던져주고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던 게 누구였죠? 그건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유라 씨와는 헤어지겠소. 그러니 제발 민서 씨, 날 버리지 말아주시오. 태준 씨, 거짓말이죠. 저랑 헤어지겠다니.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고요? 유라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지만 태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인 것이다. 유라나 아직 보지도 못한 아이 따위는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 나는 깊고 조용한 침묵을 지켰다. 태주는 내 안색을 살피듯 얼굴을 들고 애원하는 시선을 보냈다.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장 잔혹한 말을 내뱉었다.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건 어젯밤 당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부디 오늘 밤 마지막으로 사장 자리를 만끽하도록 하세요. 내가 차갑게 말하자 태주는 하고 짐승 같은 절규를 내지르며 바닥을 쳤다. 아저씨,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민서 아가씨,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게. 이 어리석은 것들은 우리 경비원들을 시켜 내쫓을 테니. 이 회장의 힘있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접견실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태준이 울부짖는 소리와 유라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산그룹 본사에서 쫓겨난 태준과 유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떡할 거예요, 태준 씨? 내일 정말 사장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유라의 말투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애교 섞인 울림은 사라지고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아직이야. 아직 안 끝났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주식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태주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때였다. 태준의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화면을 보니 회사 격리부장이었다. 뭐야, 지금 그럴 때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격리부장의 반쯤 미친 듯한 외침이 고막을 때렸다. 시끄럽네. 이번엔 또 뭐야? 방금 대한은행 담당자가 찾아와서 우리 회사 주거래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뭐? 계좌가 동결? 그게 무슨 소리야? 태준의 얼굴에서 다시 핏기가 가셨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300억 원 대출금의 일괄 상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 자산을 압류할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직원들 월급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기다려.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하지만 태준의 말을 가로막듯 이번에는 유라의 스마트폰이 띵동하고 짧은 알림 소리를 냈다. 유라가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색도 싹 하고 창백해졌다. 태준 씨. 왜 그래? 이번엔 또 뭐야?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유라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살기로 했던 그 고급 타워 팰리스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태주는 말을 잃었다. 회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적인 공간마저도 정체 모를 힘에 의해 차례차례 빼앗기고 있었다. 그리고 태주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계약 취소라니 무슨 소리야. 거기 펜트하우스에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 안에 유라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울렸다. 태주는 식은땀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달래려 했다. 잘 모르겠어.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서. 착오일 리가 없잖아.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했잖아. 당신 빈털터리가 된 거 아니야? 조금 전 접견실에서 태준 씨 하며 애교를 부리던 유라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냉혹하게 변해 있었다. 유라 씨, 진정해.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에겐 아직 인맥이 있어. 다른 회사에 고개 숙여 투자를 부탁하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태준이었지만 유라는 마치 불쌍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바보 아니야? 태산그룹 회장님을 격분시켜서 완전히 찍힌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한다는 거야? 전부 그 아줌마 민서를 얕잡아 본 당신 탓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잖아. 어떻게든이 아니지. 난 돈 없는 늙은이랑은 볼 일 없어. 내 소중한 젊음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고. 유라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사랑 따위는 한 조각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돈벌레의 폭언이었다. 태주는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넌 날 사랑한다고. 뱃속에는 내 아이도 있잖아. 돈 많은 사장님이니까 사랑하는 척 해준 거 당연하잖아. 내일 잘릴 무직 아저씨는 그냥 쓰레기라고. 유라는 태준의 얼굴에 명품 가방을 내던지듯 하고는 거칠게 차문을 열었다. 어디 가는 거야? 당신은 이제 못 따라가겠어. 위자료랑 양육비는 확실하게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쾅! 하고 힘껏 문이 닫히고 유라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떠나갔다. 남겨진 태주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래, 어쨌든 돈이야. 돈을 구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과거 밤의 유흥가에서 함께 어울렸던 경영자 친구들에게 차례차례 전화를 걸었다. 뚜르르, 뚜르르, 딸깍. 태준아, 미안, 지금 좀 바빠서. 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딸깍. 야, 너 태산그룹 회장님 화나게 했다며? 우리한테 불똥 튀잖아.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딸깍. 누구 하나 태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제까지 강 사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라며 그를 치켜세우던 자들은 태준이 권력과 뒷배를 잃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이다. 젠장, 이놈이고 저놈이고 우리 회사에 빌붙어 살던 기생충 같은 놈들이. 핸들에 몇 번이고 주먹을 내리치며 태준은 차 안에서 비참하게 울부짖었다. 같은 시각 나는 자택의 조용한 서재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사모님, 의뢰하신 건 모든 뒷조사가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민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때부터 신뢰해온 실력 있는 흥신소 소장이었다. 수고하셨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네요. 네. 대상자가 경계심이 전혀 없어서 쉽게 꼬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봉투에서 수십 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꺼내 천천히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태준이 알면 졸도할 만한 진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네, 대상자인 김유라라는 여성. 그녀는 사장 비서가 되기 전 강남의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귀던 진짜 연인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유라가 인상 나쁜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번화가를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 남자는 비투성이인 호스트입니다. 유라는 그에게 돈을 대주기 위해 강 사장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의 임신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유라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극비리에 입수한 그녀의 진료 기록 사본이었다. 확인했어요. 나는 옅게 미소 지으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태준. 당신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이를 그토록 원했지. 그 때문에 나를 버리면서까지 젊은 그녀를 선택했고. 하지만 말이야, 강태준. 당신은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내일 오전 10시 임시주주총회. 당신이 사장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질 그곳에서 나는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다. 과연 당신은 그 절망의 밑바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열어. 비키라고 했잖아. 내가 이 회사 사장이라고.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글로벌 프론티어 본사 임원 회의실 앞에는 태준의 막무가내식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밤새 자금을 구하러 뛰어다니느라 한숨도 못 잔 태준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고급스러웠을 정장은 구김투성이었다. 눈은 핏발이 서고 머리는 헝클어져 과거의 위풍당당한 경영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실 문 앞에는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대 주주이신 윤민서님의 지시에 따라 총회 시작 전까지 관계자 외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 웃기지 마. 내가 이 회사 대표이사야. 그런 내가 관계자가 아니라는 말이냐. 태준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또각또각 하는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다. 어머, 아침부터 참 기운도 좋으시네요. 청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 돌아보니 그곳에는 투명할 정도로 새하얀 투피스를 차려입은 내가 서 있었다. 손에는 어젯밤 소장에게서 받은 그 파일을 단단히 들고서 민서 씨,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직원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주고 무사할 줄 알아?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 자신의 지난 행실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태준의 고함을 가볍게 받아 넘기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내 옆에는 어딘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유라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저기요, 아줌마, 적당히 좀 하라고요. 유라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퀵 소리를 질렀다. 어젯밤에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아파트 계약 방해한 것도 당신 짓이지. 남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게 그렇게 재밌어? 이 근성 썩은 패배자야? 유라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더는 비서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저속한 욕설이었다.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기겁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과거 유라에게 해벌쭉하던 남자 직원들도
그녀의 정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계를 보았다. 총회 시작까지 앞으로 10분. 강태준 씨, 당신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까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자비? 하, 웃기지 마. 당신 따위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속빈 강정처럼 아버지 위세나 등에 업은 텅 빈 여자 주제에 태주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주위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잘 들어 모두. 이 여자는 내가 필사적으로 키운 이 회사를 강탈하려는 비겁한 여자다. 주식을 좀 가졌다고 해서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아마추어가 나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필사적인 선동.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제 태산그룹 거래 중단과 주거래 은행 계좌 동결 소식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들에게 태주는 이제 회사를 구원할 영웅이 아니라 회사를 침몰시키는 주범으로 보이고 있었다. 들어갈까요? 나는 경비원에게 눈짓을 하고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열게 했다. 기다려. 도망가지 마, 민서 씨. 도망치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요? 자, 들어오세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업무 시간이에요. 나는 우아한 몸짓으로 태준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유라도 나를 쏘아보며 그 뒤를 따랐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몇 임원과 주요 주주 대리인들이 착석해 있었다. 그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은 태산그룹의 입김이 닿아 있는 냉철한 법률 전문가들이었다. 태주는 상석에 있는 사장 의자로 향하려 했지만 사무국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강태준 씨, 오늘 총회에서 당신의 자리는 저쪽 피고인석입니다. 뭐? 피고인석? 난 아직 이 회사 사장이라고. 아닙니다. 최대 주주의 제안에 따라 오늘 결의가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직무 권한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완전히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재촉에 못 이겨 가장 구석에 마치 죄인석 같은 자리에 앉혀졌다. 그 옆에 불만스러운 얼굴을 한 유라가 바싹 붙어 앉았다. 나는 그들의 대각선 맞은편, 가장 높은 자리에 마련된 좌석으로 향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내 등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 글로벌 프론티어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방아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태주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나를 죽일 듯한 기세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유라의 아이만 있으면 역전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나는 손에 든 파일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자, 시작해볼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허술하고 추악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 진실을 지금 여기서 100일 하에 드러내줄게요. 제1의안 대표이사 강태준 해임에 대하여. 내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태준의 스마트폰이 매너 모드에 진동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알리는 어떤 인물로부터의 전화였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강태준 씨의 해임. 이에 이의가 있는 주주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의 마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그 순간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에 있소. 이런 폭거가 용납될 수 있겠소. 나는 이 회사를 자수성가로 일군 공로자요. 주식을 좀 가졌다고 해서 실무도 모르는 여자가 나서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이요. 태주는 참석한 몇몇 임원들에게 애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내가 있었기에 여러분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요. 이런 아마추어의 말에 놀아나도 되겠소? 하지만 임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내리깔고 누구 하나 태준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내가 어제 제시한 어떤 자료를 본 후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 편은 없는 모양이네요, 강태준 씨. 내가 조용히 말하자 태준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닥쳐! 네가 뒤에서 이놈들을 회유했겠지. 비겁한 수작을 부리다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유라가 가세하듯 일어섰다.
저기요, 사모님. 아니, 민서 씨. 그렇게 태준 씨가 미워요? 아이도 못 낳아서 남편한테 버림받은 복수를 하려고 회사까지 망가뜨리다니. 여자의 질투는 정말 추하네요. 유라는 주위에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한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권력으로 풀려는 것뿐이에요. 태준 씨에게는 이제 저와의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요. 그 행복을 깨뜨리려는 건 악마나 할 짓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질투. 그 말에 회의실 안의 직원들 사이에 동료와 혐오가 섞인 공기가 흘렀다. 유라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확신했는지 더욱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유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을 정곡을 찔려 반박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태주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하, 바로 그거야. 민서 씨, 당신은 그냥 메말라버린 패배자일 뿐이라고. 내 새로운 인생을 방해하지 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시골에서 조용히 고독사나 하라고. 끔찍한 막말. 하지만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다. 나는 손에 든 파일의 페이지를 천천히 한 장 넘겼다.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전부인가요? 실무도 모르는 여자의 질투라. 그럼 이 실무 보고에 대해서도 질투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자료 사본을 임원들의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거기에는 태준이 지난 수년간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임원 중 한 명이 말을 잃었다. 최근 3년간 용도불명의 지출이 총 50억 원. 그 대부분이 특정 고급 보석상이나 해외 명품샵, 그리고 강남의 초호화 오피스텔 임대료로 지불되었네요. 강태준 씨, 이거 당신 월급에서 나간 돈은 아니죠?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그건 필요한 경비였어. 경영에 필요한 접대비였다고. 비서인 김유라 씨에게 1억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는 게 필요한 접대비라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지적하자 유라가 황급히 자기 목덜미를 손으로 가렸다. 그건 태준 씨가 제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선물해 주신. 아니요, 회사 돈이에요. 강태준 씨, 당신은 자기 회사를 지갑처럼 쓴 거예요. 태산그룹이나 주거래은행이 이번에 즉시 손을 뗀 건 단순히 제 부탁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횡령 사실을 그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횡령이라니, 말 조심해. 태주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 씨, 당신에게도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시선을 유라에게 옮겼다. 유라는 뭐예요? 하며 기세가 꺾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아까 태준 씨와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했죠. 그 아이, 정말로 태준 씨 아이가 맞나요?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유라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태준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민서 씨. 유라 씨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내 아이야.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사랑이라. 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젯밤 흥신소 소장에게서 받은 유라가 젊은 호스트와 미래하는 사진이었다. 이 남성 낯이 익죠? 청담동에서 유명한 호스트, 렌. 유라 씨, 당신이 태준 씨에게서 받은 보석이나 현금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던 상대예요. 유라의 얼굴이 이번에는 흑빛으로 변했다. 민서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 씨가 호스트랑? 혼란스러워하는 태준. 나는 가차없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강태준 씨, 당신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이를 그토록 원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라 씨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전에 강태준 씨 당신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니까요. 태준의 입에서 넋이 나간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또 다른 자료. 30년 전 우리가 불임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내가 몰래 입수해 두었던 태준의 진단 결과를 내밀었다. 저는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불임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요. 회의실에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진단서를 집어들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유라는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럼 이 아이는 유라 씨, 너 날 속인 거냐? 태준의 마른 질문에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뱀 앞에 개구리처럼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자, 강태준 씨, 이제 진실이 보이나요? 당신이 믿었던 꿈의 정체가 나는 냉철하게 그 붕괴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태준의 떨리는 절규가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손에 든 진단서를 마치 독이라도 든 것처럼 내팽개치고는 옆에 앉은 유라를 두려운 듯 돌아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다는 처량할 정도의 간청이 서려 있었다. 유라 씨, 어이, 뭐라고 말 좀 해봐. 민서 씨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지?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 맞지? 대답해. 태준이 유라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태준 씨 사랑의 결실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유라는 이제 고양이 탈을 쓸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난폭하게 뿌리치고는 그 자리에 일어나 머리를 쓸어 올렸다. 아, 진짜 재수없게 들켰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유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지금까지 태준에게 들려주던 애교 섞인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낮고 거친 톤이었다. 유라 씨, 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무슨 소리긴? 말 그대로지. 당신, 거울은 보고 살아? 환갑 다 된 쭈구리, 아저씨가 나처럼 젊고 예쁜 여자랑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참 머리도 꽃밭이네. 유라는 냉소를 지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쏘아붙였다. 그 표정에는 과거의 헌신적인 비서의 모습은 한 조각도 없었다. 돈 좀 있고 회사 사장님이니까 상대해 준 거지. 근데 씨 없는 수박이었다니. 시간 낭비했네. 이 자식이 날 속였겠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내 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목걸이도 오피스텔도 전부 내 거가 아니라고 저 아줌마가 다 밝혔잖아. 어차피 곧 빈털털이 될 거면서 당신 같은 사람 이제 필요 없어. 이 애 아빠가 누구든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유라는 자신의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를 아무렇지 않게 툭 치며 뱉어냈다. 렌이랑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당신한테서 돈 좀 더 뜯어내려고 했는데. 에이, 민서 씨,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쓸모없는 남자를 30년이나 참고 키웠다니. 동정심이 드네. 화살이 나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녀를 마주보았다. 내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라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그 잘난 척하는 얼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남편한테 바람맞은 패배자잖아. 회사를 빼앗아봤자 당신 인생이 공허한 건 똑같다고. 유라 씨, 당신의 말은 전부 기록되고 있어요. 나는 진행자가 돌리고 있는 녹음기를 가리켰다. 이 총의 의사록은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강태준 씨에 대한 불륜 행위 및 공모를 통한 횡령, 당신이 앞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렌이라는 남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전부 쏟아부어도 부족할 거예요. 유라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가 사라졌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자존심도 미래의 희망도 그리고 믿었던 사랑마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정신이 붕괴된 듯했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힘없고 마른 웃음소리를 하하하하 그랬군. 그랬던 건가? 내 실력인 줄 알았던 회사는 민서 씨 아버지 덕분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내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고 내 몸뚱이는 아이 하나 만들지 못하는 불량품이었어. 걸작이군. 강태준 씨,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문 변호사가 냉철하게 말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호 의안 대표이사 강태준 씨의 해임,
최대 주주이신 윤민서님의 찬성 및 기타 주요 주주들의 총의에 따라 본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탕 하고 마른 의사봉 소리가 태준의 사장으로서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방금 이 회사의 사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퇴실해 주십시오. 향후 신변 정리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변호인단으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 퇴실이라니. 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집도 민서 씨한테 주기로 했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면. 태준이 당황하며 일어섰다. 그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마치 유령 같았다. 유라 역시 자신에게 닥칠 법적 책임의 무게를 깨달았는지 안색을 바꾸고 출구로 향하려 했다. 도망 못 가요, 유라 씨. 나는 조용히 목소리를 냈다. 당신에게는 횡령한 돈에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강태준 씨, 당신에게는 더 큰 숙제가 남아 있고요. 숙제? 무슨 소리야?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 경영이나 불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나 몰래 진행하던 그 투자 말이에요. 태준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는 내가 이 사실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유라 씨에게 꼬드김을 당해 회사 공금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뒷거래로 얻은 자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수상한 해외 펀드. 그거 어제 파산했어요. 뭐라고? 회의실에 다시 절규가 울려 퍼졌다. 태준이 사장 자리를 잃고 유라가 사랑을 버린 그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더미였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출구로 향하는 그들의 등 뒤로 얼음 같은 미소를 던졌다. 내일 아침 당신들 앞으로 뜻밖의 장소에서 마중이 나올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세요. 태준과 유라는 서로를 격렬하게 저주하며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조용한 방에서 나는 크게 심호흡했다. 창밖으로는 겨울 기운을 머금은 차갑지만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잃는 것은 지위나 명예, 돈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무대가 막 준비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룻밤이 지난 으스스한 겨울 아침. 한때 우리 집이었던 호화로운 저택 앞에서 태주는 홀로 떨며 서 있었다. 어젯밤 경비원들에게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는 유라와 함께 이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대문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젠장? 열어. 민서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집에 들여보내. 태준이 대문을 격렬하게 흔들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제까지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맞이하던 가사 도우미들도 지금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태준 씨, 그만해요. 꼴사납게.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어젯밤 함께였던 유라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연약한 임산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라 씨, 너 그 짐은 뭐야? 보면 몰라요? 이별 준비. 당신 같은 빈털터리 범죄자 예비군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 인생까지 끝나겠어. 이 집에 있던 보석이랑 비상금은 내가 챙겼으니까 앞으로 닥칠 지옥은 혼자서 잘 즐기라고.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택시를 부르려는 듯 스마트폰을 꺼냈다. 기다려. 범죄자라니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직도 모르네? 그 해외 펀드 투자 말이야. 당신 회사를 거치지 않고 뒷돈으로 자금 돌렸잖아. 그거 명백한 배임죄라고. 아까 인터넷 뉴스에 떴던데? 글로벌 프론티어 전 사장 배임 혐의라고. 경찰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걸? 뭐?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해 뉴스 사이트를 열었다. 거기에는 유라의 말대로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불명예스러운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거짓말이야. 은폐 공작은 완벽했을 텐데.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저예요. 조용하지만
굳건한 목소리가 울렸다. 대문 너머 정원 안쪽에서 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민서 씨, 당신이 경찰에 날 판 거야? 당신이 유라 씨와 호의호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래처를 속이고 얼마나 많은 직원의 피땀을 빨아들였는지 그 모든 증거 오늘 아침 검찰에 제출하고 왔어요. 나는 대문 너머로 얼음 같은 시선을 태준에게 보냈다. 내가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냐? 인정이라는 게 없어? 인정? 웃기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나를 내치려 했죠. 우리 집 유산을 다 빨아먹고 내 마음을 계속 배신하면서 마지막에는 무능한 여자라고 비웃으며 쫓아내려 했어요. 그런 남자에게 베풀 인정이 내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주는 말을 잃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다. 그때 유라가 추격타를 날리듯 비웃었다. 맞아요, 태준 씨. 민서 씨 말이 옳아요. 당신처럼 자존심만 세고 속은 텅 빈 무능한 아저씨는 사회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딱 어울려요. 유라, 내년까지! 아, 그리고 뱃속 아이 일로 고맙다는 말을 잊었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나와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태준 씨한테 받은 돈으로 렌빚도 다 갚았고 이 아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씨 없는 당신 덕분에 렌과의 사랑의 결실을 키울 자금이 생겼지 뭐야. 정말 최고의 ATM이었어. 아하하. 유라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아침에 한적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태주는 분노에 떨며 유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킥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이 대문 앞에 급정차했다. 안에서 감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강태준 씨, 되십니까? 그중 한 명이 경찰 수첩을 태준의 눈앞에 내밀었다. 글로벌 프론티어 관련 특별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태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잠깐만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멋대로 한 짓이라고요. 유라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김유라 씨, 당신도 동행해야겠습니다. 공모 혐의 및 작물 취득 혐의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나가려던 그 짐, 전부 회사 자산으로 구입한 물건들이죠? 뭐라고요? 이건 내 개인 물건이야. 놔.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무정하게도 그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민서 씨, 살려주시오. 내가 다 잘못했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둘이서. 경찰차에 밀어 넣어지려던 태준이 체면도 버리고 내게 외쳤다. 그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과거 사장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 자물쇠를 천천히 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태준에게 말했다. 아니요, 강태준 씨. 당신은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어요. 네? 태준이 멍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목숨이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텅 빈 인간이었는지 평생에 걸쳐 뉘우치도록 하세요. 경찰차 문이 닫혔다.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대문 그늘에 서 있던 의외의 인물에게 말을 걸었다. 보고 있었군요, 렌 씨. 그곳에는 유라의 진짜 연인이었을 호스트, 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유라에 대한 애정은 한 조각도 없고 냉정한 비즈니스와 같은 빛을 띠고 있었다. 네, 민서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저조차도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렌이 내게 USB 메모리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유라가 태준의 돈뿐만 아니라 뒤로는 렌마저 속여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요. 나는 겨울 아침 햇살을 맞으며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등 뒤로는 한때 우리 집이었던 저택이 조용하고 아름답게 서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을 기다리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옥, 그리고 나에게 찾아올 진정한 구원이 다음 장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 태준은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이, 강태준 씨, 적당히 포기하는 게 어때? 증거는 전부 나왔다고. 취조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지만 태준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 화면이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견 기업 글로벌 프론티어의 전 사장 강태준 용의자가 특별 배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 액수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며 공범인 여성과 함께 한때 시대의 총아로 칭송받던 자신의 얼굴이 이제는 희대의 범죄자로 전국에 알려졌다. 거래처에서는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고 그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을 인맥은 순식간에 절연장의 산으로 변했다. 민서 씨는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소? 태준이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취조관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 쳤다. 윤민서 씨 말인가? 그분은 지금 당신이 망쳐놓은 회사 재건에 분주하시지. 태산그룹의 지원을 받아내고 주거래 은행의 신뢰도 회복시켰어. 직원들로부터는 진정한 사장님이 돌아왔다며 대환영을 받고 있다더군. 태준의 가슴에 시커먼 질투와 절망이 차올랐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무능한 아내가 자신이 사라진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니. 그것은 그에게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거짓말이야. 민서 씨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그 여자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나, 이 사람. 이거 봐. 취조관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민서가 작성한 향후 수년간의 회사 경영 계획서였다. 그 치밀하고 합리적인 전략,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세심한 배려는 태준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련되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여자랑 놀아나는 동안에도 계속 회사 재무 상황을 체크하고 뒤로는 태산그룹과 연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을 그냥 놔둔 건 오친 상처를 한 번에 터뜨리기 위해서였고 태주는 말을 잃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 30년이 사실은 자신이 민서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한편 구치소에 있던 유라 역시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내 보석은, 내 명품들은 그건 내 거라고. 유라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안타깝지만 그것들은 전부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이미 압류 절차가 완료되었고요. 또한 당신이 숨겨뒀던 현금에 대해서도 호스트렌 씨가 김유라에게서 받은 돈은 전부 부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레니. 거짓말. 그는 날 사랑한다고. 이 아이도 그와. 그렇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엮지 말아달라는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유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장 비참한 형태로 버림받은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액의 횡령죄 및 조직적인 은닉 시도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것이고요.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녀가 손에 넣으려 했던 사모님 자리도, 호화로운 생활도, 사랑하는 남자와의 미래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뿐이었다. 그 무렵 글로벌 프론티어 본사 빌딩, 과거 태준의 사장실, 현재는 회장실로 바뀐 그 방에서 나는 이정훈 회장과 마주하고 있었다. 민서야, 정말 대단했다. 직원들도 모두 내 결단 덕분에 살았다며 울고불고 난리더구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아니, 지키도록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죠. 나는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거 태준이 이곳에서 내려다보던 경치는 내게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제부터가 힘들겠구나. 강태준이 남긴 빚 정리하랴, 조직 쇄신하랴. 네, 하지만 이제 망설임은 없어요. 저 결심했거든요. 이 회사를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요. 내 말에 이 회장은 만족스럽게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책상 전화가 울렸다. 비서의 내선 전화였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로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누구시죠? 그게 30년 전에 강태준 사장에 의해 해고당했던 전 재무부장 최 부장님이십니다. 민서 회장님의 취임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오셨다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최 부장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고 태준의 오만함에 쓴소리를 하다가 가장 먼저 회사에서 쫓겨났던 분이다. 당장 모셔오세요. 아니,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힘찬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과거의 부채가 모두 청산되고 옛 동료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였다. 하지만 1층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스마트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경찰에 연행된 태준의 변호사였다. 강태준 씨가 꼭 직접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격앙된 상태로 외치고 있습니다. 회사나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어떤 진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남긴 불길한 메시지. 나의 어떤 진실. 그것은 그와의 30년 생활 속에 아직 숨겨진 독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발을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약했던 내가 아니니까. 경찰서 면회실.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태준이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은 패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 눈동자에는 아직도 섬뜩할 정도의 집념의 불꽃이 타고 있었다. 왁군 민서 씨, 당신이라면 반드시 올 줄 알았어. 태주는 갈라진 입술을 비틀어보기 흉하게 웃었다.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제게 전할 진실이 있다고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 발악인가요? 나는 파이프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이런 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하고 있었다. 그 꼴이 나는 가엾기까지 했다. 허허, 아직도 콧대가 높군.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태주는 아크릴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당신 아버지, 저 세상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을걸. 잘 들어 민서 씨. 아버님이 나한테 회사를 맡긴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여자인 당신에게는 경영 같은 건 도저히 무리라고 포기했기 때문이지. 나한테 그랬어. 그 아이에겐 너무 벅찬 일이다. 자네가 내 꼭두각시가 되어서 민서를 평생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게라고. 태주는 내 얼굴에 동요가 스치기를 기대하듯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진 주식도 아버님이 나한테 민서를 길들이기 위한 먹이로 준 거야. 당신은 아버님에게서도 신뢰받지 못했던 거라고.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인형이었을 뿐이야. 태준의 비열한 말이 좁은 면회실에 울렸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함으로써 자신감을 잃고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독이라고 생각했을 테지. 나는 잠시 동안 말없이 태준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충격받아서 말도 안 나오나? 하하. 결국 당신은 나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야. 그저 장식용 아내로서 30년을 헛되이 보낸 거지. 태준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나의 다음 한마디에 무참히 끊기고 말았다. 이정훈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당신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 말대로
아버지는 제게 경영이 힘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이 회장님께서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제가 당신이라는 독을 제 손으로 제거했을 때 비로소 열어보라고 하시면서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신뢰하는 이 회장에게 맡긴 유언 중 하나였다. 읽어드릴까요? 아버지의 진짜 말씀을. 나는 편지를 펴고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태준 군에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자네가 내 예상대로 민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처음부터 자네의 야망과 그 밑에 깔린 천박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네. 내가 자네에게 회사를 맡긴 것은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민서가 자신의 힘으로 악을 심판하고 진정한 강인함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시련으로서 자네를 선택한 것뿐일세. 뭐라고? 태준이 벌떡 일어나 아크릴판을 두드렸다. 자네는 민서가 성장하기 위한 걸음에 지나지 않아. 민서가 자네를 제거했을 때 그녀는 나를 뛰어넘는 경영자가 될 걸세. 강태준이라는 어릿광대 덕분에 내 딸이 빛날 수 있게 되었군. 그 역할 감사하네. 이것이 아버지가 당신에게 보낸 진실된 메시지예요.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분께 인정받았다고. 내가 이 회사를. 태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자신이 유능한 경영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반면교사로서 딸의 성장을 위해 준비된 소모품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태준의 얄팍한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강태준 씨, 당신은 내 인생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의 역할은 이걸로 끝이에요. 나는 일어나 의자를 뒤로 뺐다. 이제 이 남자와 더 할 말은 없었다. 기다려. 민서 씨 가지 마. 사과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회장님한테 말해서 고소 좀 취하해줘. 나는 아직 끝날 수 없단 말이야. 민서 씨. 태준의 처참한 절규를 등 뒤로 받으며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다. 하늘은 끝없이 높고 맑았다. 나는 편지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제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는지. 나는 태준이나 유라처럼 거짓과 욕망으로 얼룩진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가시죠. 기다리게 했던 차의 문을 열자 거기에는 전 재무부장이었던 최 부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시작하죠. 새로운 글로벌 프론티어의 첫걸음을. 나는 차에 올라타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 경찰서에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남은 것은 마지막 장.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결별과 미래로 이어질 감동의 결말로 이야기는 향한다.